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내부 통제와 리스크인데, 제목을 제가 좀 고민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내부 통제와 리스크, 이렇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겠죠. 그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준법이나 운영이나 재무보고 내부 통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리스크 관리가 실패했다는 건 뭐냐? 내부 통제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금 기업들의 파산이든 부도든 리스크 관리가 실패했던 뭐든 간에 대부분의 그 근본 원인은 내부 통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잡았고요. 첫 번째 장표가 해외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실패 사례인데, 여기 이제 금융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러시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내부 통제의 근본 원인은 금융업종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에도 동일하게 모두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올해 3월이죠.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는 UBS한테 헐값에 매각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3월에 파산했습니다. 그냥 기사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뱅크런이라서 이렇게 발생한 일이다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근본 원인을 보면 리스크 관리 실패가 주된 책임이고요. 이 빨간색에 보시면 이사회 및 경영진이 리스크 인지도가 부족했고 리스크 센싱하거나 검증하는 이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에 크레딧 스위스 3월 15일 날 이 주가가 25% 빠졌잖아요. 이게 어떤 날이냐 하면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 대한 중대한 취약점이 있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3월 15일 날 공시돼서 주가가 25%, 물론 감사보고서 때문에 다 빠진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날짜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됐고 이 날짜에 주가가 25% 빠졌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크레딧을 먼저 보면 경영진이 자주 바뀌었어요. 스캔들이나 소송으로. 그 다음에 사업 구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통제 환경이 매우 취약했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냥 통제 환경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업무하실 때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는 거액의 투자 손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투자 손실 발생한 게 내부 통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쵸? 투자 손실 발생한 거는 문제가 없지만 그 투자 손실 그 단계를 보면 투자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계획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그다음 뭐죠? 모니터링하고 회수하는 이 각각의 단계의 운영 관련 내부 통제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기사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심사와 모니터링 관련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운영 통제 관련이고요. 자금 세탁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는데요. 이 부분은 준법 감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재무 보고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게 내부 통제와 리스크입니다. 내부 통제에는 재무 운영 준법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의 올해 세미나의 부제가 실효성 제고 방안인데 실효성 제고 방안의 근간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와 관련 내부 통제에서 부적정이 나와서 시장 신뢰가 상실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관심이 있는 내부 통제와 그 재무보고 내부 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취약점이 뭐냐? 여기 중간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노란색 보시면 현금 흐름표상의 비현금 거래의 계정 분류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 보시면 손익사항도 아니고 그 현금 흐름표에 비현금 거래인데 이거 가지고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대부분 생각이 드시죠? 고객가 수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국내에서 내부 통제나 싹스 관리를 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국내에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인들이 미비점이 나왔을 때 얘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이런 기준으로 봤었냐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현금 거래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본 원인을 보시면 이 부분은 감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통제위원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에
적격하고 충분한 리소스가 투입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왜 예방하고 적발하지 못했냐, 통제평가가 제대로 된 게 맞냐,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미비점 평가 과정에서 경영진 관여가 매우 부족했더라. 왜냐하면 앞서 경영진 교체가 잦았고 통제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심각성 평가와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적시성 있게 개선 조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시스의 지금 이사회 경영진은 집단 소송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다음에 이제 SBB 뱅크인데요. 그 SBB 경영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리가 인상돼서 뱅크런이 발생했고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렇게 파산한 게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죠. 저희가 기사에 많이 보는 그게 이제 모든 것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SBB에 대해서 파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 노란색 박스 부분인데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SBB의 취약성, 갈로 열고 보면 자산이 한 2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모델이 사업 구조가 되게 특정 고객으로 편중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높은 비보장 예금이라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이 보장됩니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죠. 미국은 그게 25만 불 되는데 25만 불 초과하는 예금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성이 많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회와 경영진, 근데 맨 앞에 보시면 감독기구도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구, 이사회, 경영진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두 번째 단락, 되게 그 워딩이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지만 한국은행도 비슷하게 해석했고요. 영문 워딩도 그게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경영진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책임도 묻지 않았다. 세 번째,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를 실패했는데 이는 내부 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 내부 감사 부서도 마찬가지로 취약점이 존재하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 내부 통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아울러서 얘가 빠짐없이 일관성 있게 통제를 테스트했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FRB 연준 보고서의 파산 원인 분석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 보고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패 원인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유동성 리스크 쪽을 좀 더 보면 이게 SBB 재무제표예요. SBB 재무제표고 이거는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니까 제가 뭐 이렇게 색깔만 칠했지 가공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하고 조금 달라요. 미국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게 주로 채권 쪽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국채랑 모기지 채권 되게 우량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점이 뭐였냐면 기간이 5년, 10년, 20년이래요. 우리나라 채권하고는 기간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고정금리였어요. 그러면 고정금리에 대한 금리 리스크가 있었을 테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자율 수별 이런 걸 통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SBB 뱅크는 2022년에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때 금리가 하락할 거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금리를 해지해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걸 예상하고 그 중간에 해지를 중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에서 그에게 손실이 났었고 그러면 금리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예금은 단기죠, 보통. 투자는 제가 말했던 5년, 10년이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안 되잖아요. 조달과 운용에 미스매치가 발생했고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자금이 필요했는데 5년, 10년짜리 이렇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팔린 거죠. 유동성 관리 리스크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FRB에서 얘기하는 금리 유동성 리스크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 SBB의 재무보고 내부 통제의 취약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SBB 파산을 했는데 재무보고 내부 통제 취약점이 많았더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달았습니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서.
하나씩 보면 이게 영어인데 뭐 크게 그 보실 필요는 없고요.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 채권 손실이 발생했는데 핵심 감사 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그 위험성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어떻게 되냐 보면 왼쪽에 매도 가능 지금은 260억 달러거든요. 근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AOCI가 평가 손실이죠. 이게 19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조 정도 됩니다. 260억에 2.5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만기 보유 증권이 910억 달러예요. 근데 요거는 제 평가를 안 하죠. 근데 사업 보고서에 보면 보통 만기 보유 증권도 공정 가치를 공시하게 돼 있죠. 그게 손실이 얼마냐면 1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그러면 20 합치면 얼마예요? 25조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죠. 근데 왼쪽에 대손 충남금 보시면 얼마인가? 6억 달러죠? 7천억, 8천억 정도예요. 그 대손 충남금에 비해서 이 채권 평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근데 핵심 감사 사항엔 대손 충남금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되게 날카롭죠. 두 번째는 고인 컨설인데 고인 컨설은 뭡니까?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1년 동안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기업 가정은. 근데 SBC 사업 보고서가 나가고 정확하게 2주 후에 파산했어요. 그렇다면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검토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보고서가 나가고 2주 후에 파산했으면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했냐는 겁니다. 되게 날카롭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얘네 그 핵심 고객이 벤처인데 벤처에 대한 편중 리스크가 사업 보고서에 충분히 공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상단의 예금입니다. 이 예금에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21년에 예금이 한 2배 정도 늘었죠. 맨 위에입니다. 그러면 이 예금이 는 거에 한 60% 정도가 벤처 기업들입니다. 벤처 기업. 신생 벤처 기업들.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비보장 예금. 정리해보면 벤처 기업들이고 비보장 예금인데 금리가 높아지고 회사가 흔들릴 것 같으면 뱅크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다.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공시 관련 내부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다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게 뭐 그냥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이 부분도 금융기관인데 오늘 금융에서 또다시 발표가 나왔는데 이 장표는 그 이전에 만든 건데 그 내용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 업종으로 당연히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금융기관에 계속 잇따라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했죠. 그 발생한 원인이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왜 발생했냐에 대해서 감독당국하고 금융기관이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업무에 대한 범위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흡했더라. 경영진이 관심이 없었더라. R&R이 명치 않더라.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 승인 위주의 내부 통제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승인 위주가 많죠. 내부 통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승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안이 법률 개정하고 내부 통제 강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률 개정을 보면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마련 의무와 제대로 운영되는지까지 명확하게 규정에 담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리스판시빌리티 맵이라고 해서 책임지도라고 돼 있는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여기서 담당 임원은 저희 내부회의 관리제도 담당 임원만이 아니에요. 은행으로 따지면 한 20분 정도 되세요. 영업 담당 임원도 다 포함입니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사회의 내부 통제 감독 기구를 좀 강화해라. 이 부분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릴 부분 그 괴를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책임을 좀 강화하는 쪽이 법률 개정이고 오른쪽은 TF를 통해서 그동안 왜 안 됐을까? 그러면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인프라 혁신, 사고 예방과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 부분 고도화하고 일상화 체감화를 하겠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세부 과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 외부 감사와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외부 감사인이 개선 과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 고도화 추진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 이거는 재무보고와 관련 있죠. 그쵸? 자금 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이 부분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통제 환경이거나 준법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덜 봤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외부 감사인이 보라고 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 통합 프레임으로 가서 실효성을 좀 높이겠다는 감독 당국이나 이런 부분의 의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기간별로 정해져서 이행되고 있고요. 이게 완성되면 아마 일반 업종으로 확장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제가 한 25분 좀 늦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준법 감시 부분인데요. 건설회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주주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사회이사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대요. 우리는 이게 포괄적인 감시 의무가 없고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만 책임이 있고 개별 공사 입찰 의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서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항변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좀 달랐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되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도 사회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구축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방치했을 경우는 감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회이사의 준법 감시 책임이 강화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 전제는 뭐냐? 기업가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준법 감시 내부 통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이사가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에 이런 준법 감시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크와 관련되는 부분은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준법, 재무보고, 운영과 관련된 내부 통제가 운영돼야 되고요. 이 각각의 운영 통제는 모두 규칙, 사람, 시스템,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절차고요. 모두 구매, 생산, 영업, 재무와 관련되는 기업 전반의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체 공정에 따라서 내부 통제 절차를 수행하는 기본 프레임워크는 코소입니다. 모두 다. 그럼 코소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구축, 운영, 평가, 점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준법이나 운영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고 싶은 말씀은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내부 통제는 코소 프레임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통합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